일단 간단하게 제 인사 좀 드리고 오늘 좀 세미나 좀 안내 좀 드릴게요. 저는 지금 현재 상상코칭 입시전략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한상범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동아세상 에듀코 그룹에 고등학교, 대학교를 들어가는 이제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전반에 좀 책임을 좀 지고 있는데, 지난달서부터 벌써 한 1년째 내내 지금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어떤 테마를 가지고 계속 진행을 좀 해오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한 2번 정도씩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구나. 큰 이제 세미나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주제를 가지고 열어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좋은 피드백을 좀 많이 주셨어요. 그 내용들이 좀 깊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학년별로 좀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분들이 이제 이 입시 세미나를 좀 듣고서 어떤 방향성을 좀 찾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세미나를 듣고 액션을 좀 취해야 되는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액션을 취할 때의 어떤 그 포지셔닝을 잘 잡을 수 있는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데, 오늘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겠지만 이제 2개의 행사를 나눠 가지고 국내 입시와 해외 입시로 나눠 가지고 우리 그 장 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오 부장님께서 뒤에 또 이어가지고 진행을 좀 해주시도록 좀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 국내 입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교에 관련된 고교 선택 과목에 관련된 듣는 그런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 입시에 있어서 되게 다변화되는 이 사항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학년별로 지금 현재 되게 좀 학년에 대해 다양한 학년이 들어와 계실 거예요. 중학교권님서부터 고등학교권이 올해 입시 또 대상자는 빠지셨겠지만 이제 고2까지 포함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연령대가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시가 매년 되게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입시만큼 복잡한 입시가 없죠, 사실은.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부를 좀 하시면 돼요. 그 입시라고 하는 것들을 과목 공부하듯이 하시면 되는 건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입시에 대한 공부를 조금 이렇게 게을리 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죠. 영어 잘 보내고 수학 잘 보내고 학원은 보내고 다 하는데 입시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한다는 거는 요즘 입시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좀 스탠스를 좀 바꾸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듭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혹은 학생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열정을 가지고 오시는 거잖아요. 지난달하고 지지난달에 저희가 뭐 해드렸냐면 2번에 걸쳐가지고 서울대연대 고대 막 7등급이나 6등급의 원래 실력을 가지고 몇 년 노력해가지고 뭐 서울대연대 고대 간 언니 오빠들 뭐 이렇게 쭉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굉장히 평가가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명문대 가고 싶어서 좋은 데 가고 싶은데 아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위 자체, 포지셔닝 자체가 아직까지 거기 못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고 좀 늦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그 세미나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성을 찾았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이제 많이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고 입시 정보도 마찬가지인 게요. 모든 정보와 데이터들을 이해가 될 때까지 5번에서 6번 매뉴얼을 읽고 입시 요강을 읽고 세미나도 5번씩 들어야 그게 비로소 자기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번씩 들어야 이것도 녹음해가지고 또 다 우리가 파일로 만들어 놓는데 5번, 6번을 들어야 남한테 결국 전달할 수 있게 되는데 내신 공부, 수능 공부 다 마찬가지로 5번에서 6번, 맥시멈은 10번까지도 반복할 수 있는 애티튜드와 마인드셋이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떤 갖게 되는 이 학습의 습관들이 결국은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고 직장 찾아가지고 직장 생활을 들어가서도 똑같은 마인드셋과 애티튜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이렇게 뭔가 반복 학습 훈련이라는 거, 모든 정보 데이터를 5번, 6번 내가 듣고 받아들이고 봐야만 내 거로 소화가 되어가지고 간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미나를 쭉 진행해 드리면서 지난번에 했고 반복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내용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한 번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흘리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 학생이 들어왔다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그 방법론을 찾아 나가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미나 하실 때도 우리 세미나 그 2분께서 또 이어주시겠지만은
앞에서 설명하시고 끝나면 한 번 더 반복해서 또 설명해 주셔가지고 강조점들을 또 해주셔가지고 이 세미나 끝날 때는 적어도 우리가 오늘 세미나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내가 확실한 정보와 데이터를 얻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오늘 세미나를 쭉 참여하시게 되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저는 그러니까 MC만 봐드리고 인사만 드리고 나가게 되겠고요. 바로 이제 이어셔가지고 우리가 장 연구원님께서 바로 이제 바톤 터치 하셔서 세미나를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님이 끝나시고 나면 2부에 우리 세미나 사회 봐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 또 2부에 또 바로 우리 오 부장님께서 해외 유학에 관련된 부분들을 연결해서 해주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상범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변화하는 교육 개정 맞춤 전략 국내 입시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될 저는 상상코칭 진학전략연구소의 연구원이며 또 영자국 컨설턴트의 정봉학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일단 여러분들한테 변화한다 여러분 많이 아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변화하며 이 변화에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며 이 변화에 맞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것을 계획을 해야 되고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일단 변화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릴 텐데요. 네, 과연 바뀐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저희가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더 긍정적인 변화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4학년도 대입의 긍정적인 변화 부분이긴 합니다. 뭐 여러분도 직접 체감을 하셨고 느끼셨던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학교당 인원이 굉장히 감소하는 부분이 되죠. 학교당 인원이 감소한다는 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신 등급이라든가 또 내신 등급에서 저희가 최상위, 즉 다시 말해서 1.5 등급 이내 이러한 비율이라든가 등급 체계 이러한 부분이 변화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수능 응시 인원이 또 줄어들게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수시 입결이 하락하는 그러한 현상까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종합해서 한마디로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자고 하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추후에 치르게 될 대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변화에서 수험생 수는 무지 하락을 합니다. 인구수가 많이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요. 다만 여기서 이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험생 수가 하락은 하지만 인서울, 다시 말해서 서울의 최상위권, 상위권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는 지금보다는 더 많아지면 많아질 수 있지만 지금보다는 줄어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봤을 때 수험생 수가 하락을 합니다. 그러나 대학 정원이 동일한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대학 입결이 완화될 수 있는 약간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뭐 긍정적인 변화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어쩌면 인서울을 희망하는 학생이나 또는 희망자들은 여전히 좀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는 아마 좀 여전히 진행 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2024학년도 역대급 변화라고 하죠. 네. 이제 일부 지금까지 이제 생기부에 반영이 됐던 내용들이 2024학년도가 되면서 일부 내용들은 미반영이 되고 일부 내용들은 또한 기존의 미반영된 비율만큼 또 반영 비율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수상은 미반영, 뭐 독서 목록 미반영, 뭐 봉사 미반영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세특, 동아리, 진로, 뭐 행특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겠죠. 퍼센테이지가 기존에 미반영이 됐던 부분이 들어갔던 만큼 또 이 빠지는 부분만큼의 퍼센테이지가 좀 더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 기존 학종에 반영된 영역 80%가 좀 더 변화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학생부 종합전형, 즉 생기부, 뭐 내신 등으로 많이 평가가 되었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역대급 변화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4학년도 수시 부분이죠.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올해도 이제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부 학교들에서는 뭐 이제 자기소개서 부분부터 올해부터는 이제 폐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하여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 부분이 이제 전면 폐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전면 폐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기술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학생부나 또는 뭔가 성적 또는 뭐 동아리 활동 다양한 부분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내용들을 좀 더 주관적인 의지를 반영해서 기술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2024학년도에는 아예 그냥 전면 폐지가 된다라는 이러한 부분이 되겠죠. 뭔가 역대급 변화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앞부분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다시 말해서 수시에서 가장 평가 비중이 컸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두 번째 큰 틀에서 보면 핵심은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이 되겠습니다. 네. 하여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1이 되는 2023학년도부터 고교 학점제가 일반고에 단계적으로 도입이 되겠습니다. 하여 2023학년은 1학년, 2024학년은 1, 2학년, 그리고 2025년에는 1, 2, 3학년 전체에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이유는 하나입니다. 취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교 학점제는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 과정 대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직접 수업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는 거죠. 네. 하여 고교 학점제를 완성하는 내신 절대평가와 대입제도 변화는 2025년 고1 학생들이 치르는 2028년도 대입부터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그럼 고교 학점제가 과연 어떤 부분에서 좀 변화가 되느냐라고 저희가 좀 뒤에서 이어서 설명을 할 텐데요. 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연도수를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이렇게 좀 길다기보다는 한 6단계, 6개, 6년치 부분, 5년치 부분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이 사이에 뭔가 변화가 되고 있고 학생들이 교육받는 과정, 교과 과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다소 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현재 이 시기에 대입을 치르는 이제 지원자라던가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잘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교 학점제 도입 부분 일단 보겠습니다. 변화 부분을 한번 볼 텐데요. 지금 현재 단위였죠. 단위로 이수를 하다가 이것은 학점으로 좀 변경이 됩니다. 수업량도 기존의 204 단위에서 192 단위로 줄게 되고요. 교과는 180에서 교과 174 학점으로 되고요. 창체 같은 경우는 24 단위에서 18 학점으로 되겠죠. 또한 수업 시간 또한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약간 이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이 현재는 2023학년에는 뭐 2,890시간이었다라고 하면 2024학년에는 2,720시간, 그리고 또 2025년에는 2,560시간.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축소가 되는 이유는 1학점 수업량이 50분 17회에서 2025년부터는 50분 16회로 줄어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이수학점이 축소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204 단위 체제에서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에 제약이 많아 과중한 수업량 으로 부담이 커지는 것을 좀 더 줄여보고자 하는 취지. 그리고 수업량이 적정화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그리고 학교 밖에서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학교 일과 시간 중에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 수업 시간이 왜 줄어드느냐라는 의문은 과중한 수업량을 좀 더 줄이고 다양한 교육 과정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좀 더 이렇게 키워가고자 하는 취지로 바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 2023학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24년, 25년으로 이어질 부분인데요. 2024학년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전면적으로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어 실행이 됩니다.
하여 현재 여기 고교 학점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라고 한다면 학업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는 학점 이수 기준인 학업 성취를 40%를 기준으로 미도달 예방 지도 또는 미도달 학생 보충 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이해를 하자면 좀 이제 학생별로 다르겠지만 학생들의 학업 성취율 자체가 학생의 개인적인 뭐 환경이라던가 뭐 타고난 능력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 또는 추후에 이제 받게 되는 주변에서의 뭐 교육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걸 좀 더 평준화되어 이제 여기 뒤떨어지는 학생들이 없게 뭔가를 좀 예방해 보고자 공동으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운영된다라는 것이죠. 하여 2023학년도에는 선택 과목을 이수하기 전에 수강하는 국어, 수학, 영어 등 공통 교과목의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시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이수제가 요 앞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여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는 현행대로 진로 선택 과목에만 절대평가를 적용하고 주요 과목은 좀 상대평가를 하는 기준은 이제 2024학년도까지 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도부터는 성취평가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절대평가제죠. 2025학년 1학년 고1 1학년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미이수제가 도입이 되는데요. 미이수제란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선택과목 성취율이 40% 미만인 경우 출석률 32% 미달성 시 추가 수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뒤처지는 학생이 없도록 이 교육 과정에서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실행을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하여 2028년이 됩니다.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은 현 초등학교 6학년이 되겠죠. 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는 학생들이 2028년,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한 5년 뒤가 되죠. 5년 뒤, 6년 뒤부터 입시부터 적용이 되고요. 현재 중1, 2학년은 현행 제도대로 대입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뭔가 2024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역대급 변화라는 부분이 좀 더 많이 적용이 될 부분이고요. 현 초등학교 6학년이죠. 앞으로 이제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교과 과정이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면서 또다시 변화하는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또다시 변화되는 과정에서 대입을 치르게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전체 내용을 이제 한번 제가 종합적으로 여기에 잠시만요. 자, 일반기구 고교 학점제 단계적 이행안입니다. 요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쉽게 될 수가 있는데요. 연도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뭐 2022년, 뭐 2023년, 2024년 총 이수 학점 단위 1학년부터 고1부터 고3까지 204 단위가 점진적으로 2023년부터 변화를 하죠. 1학년은 192, 그리고 2024년에선 1, 2학년 모두 192 학점, 그리고 고교 학점제 전면 적용이 2025년부터 되는 이 시기에는 1, 2, 3학년 전체가 이제 점진적으로 적용됐던 친구들이 학년을 거듭하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모든 학년에 일괄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연구 선도학교 비중은 현재 21년 55.9에서 점진적으로 좀 더 높여가자 단계적 적용을 시켜서 2024년에는 100%까지 진행이 되고 고교 학점제 안정적 운영을 좀 더 계획을 해보자라는 거죠. 책임 교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부터 2024년, 그 2025년에는 전면 도입이 되고요. 공통교과목 국어, 수학, 영어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 지도, 그리고 전 과목이 미이수제 도입이죠. 40% 미도달시, 그리고 출석률 3분의 2 미도달시 뭐 재수강 기회나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거죠. 평가제도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 성취평가제, 아까 성취평가제는 절대평가였죠. 네. 공통 일반 선택 9등급 경기를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나 조끼 갖고 왔어. 혹시 몰라서. 아, 네. 그리고 전 과목 내 미이수제 도입이 2025년부터 되면서 모든 선택 과목 성취평가제가 진행이 됩니다. 네. 요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뭐 다양한 뭐 세특, 수상, 독서 목록, 진로, 자유활동, 행특 등등등 이런 부분이 기존엔 이렇게 평가가 됐다면 2024학년 수시 전형에서는 이제 일부 부분이 일부 이제 그 학생부에서 반영됐던 부분이 미반영이 되면서 좀 더 이제 내신이나 세특 부분이 거의 50%로 입시에 반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행특이나 자유활동은 한 10, 동아리와 진로는 한 30 정도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하다면 이러한 변화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해야만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에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가 일부 세부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아까 뭐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2028년 또 변화하는데 대응하고 중1, 중2가 또 변화하는 대입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세부적인 부분부터 세부적인 부분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장에 직면한 부분부터 좀 더 장기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변화에 대응하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 내신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입을 치르기까지는 2년 정도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인 뭔가 여유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뭔가 이거 안일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현재부터 내가 특정한 대학이나 전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좀 더 주력해서 준비를 해주길 좀 권장을 하고요. 왜냐면 이유는 이겁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을 정부가 이미 발표를 했어요. 네, 고1 학생들이 치르게 될 대입의 윤곽이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부분부터 본격적으로 대입 준비에 돌입하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네. 다음 이제 2학년 선택 과목 적성 진로에 맞게 골라 생기부 관리에 관리가 용이해져야 되는데요. 요건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학년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중 적성과 진로에 맞게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계열에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선택 과목을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학년 때 관심 전공 분야에 대해서 특화된 방향으로 생기부를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좀 더 또 드리고 싶어요. 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2024학년도부터 전공별 연계교과 이수교 과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자의 지정 과목 이수 여부를 수시 서류 평가, 정시 또 모집 교과 평가에 반영하기도 하는 등 이러한 변화가 있으니 여기에 이제 내신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전공 적합성이 어떤 부분인지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어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하여 지금 많이 뭐 아시는 부분을 여러 번 얘기는 하지만 이만큼 이제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중요성은 더 커지는 거죠. 학업 수행 충실도 과제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게 이제 세부 능력 특기사항 플러스 이제 생기부가 되는 부분이고요. 하여 수업에서 뭔가 질문하고 토론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건 여전히 중요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지 좀 더 이 부분은 이런 거죠. 이제 수업에서 질문하고 토론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그 관련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줘야만 내가 희망하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내 관심도를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활동, 개인봉사, 수상경력, 독서활동은 굉장히 미반영 또는 계속 지속 감소가 되는 이러한 추세가 되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미반영되는 대신에 이제 내신이라던가 이제 세특 부분은 더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하여 2022학년 대입에서 수도권 주요 대학 상당수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신설하거나 규모를 확대하는 기조가 2024학년도 대입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네, 하여 결과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합격의 당락을 결정합니다. 어쩜 뭔가 변화된 듯 변화되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했고 좀 더 중요성이 부각이 됐던 부분은 그 중요성이 더 윤곽이 드러나면서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하여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라면 수시나 정시에 관계없이 마치 교과 성적에 좀 더 주력할 것을 권장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또 변화에 대한 세부능력 특기사항 관리법에서 이제 저희가 서울대 정시 반영 비율과 공통교과 과목 집중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서울 주요 대학 정시 선발 비율이 늘어 수능 경쟁력 확보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 주요 대학이 정시 선발 비율을 40% 이상 늘린 점도 현재 고1이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더 늘릴 수도 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 많이 줄이는 건 거의 현 시점에선 불가능해 보이고요. 좀 더 계속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인지를 해두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단일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못지않게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만큼 1학년 학생은 지금부터 수능 경쟁력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시 말해서 1학년이 수능 경쟁력 확보에 힘쓴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할 수 있는데 교과, 네,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과, 내신 등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자.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어, 수학 선택 과목과 탐구 과목 결정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요. 자연 계열은 대학에 따라 수학과 탐구에서 선택 과목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이 부분은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공통 과목 중심으로 기본기 잡으면서 개념 이해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했는데요. 네.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껏 뭐 내신 관리를 해라, 뭐 세특을 잘 해야 된다, 뭐 이건 기존에도 중요한 내용이었고 변화를 감지하는 부분이었다면 충분히 잘 알았을 법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여 어떤 과목에 관심을 가지는지, 적성이 무엇인지 등을 좀 더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수능에서 스스로 관심이 있는 영역을 택해서 이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선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무리한 선행학습보다는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기를 잡고 개념 이해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앞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당장 좀 더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변화 부분과 이제 변화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좀 더 이것에 대처를 할지를 설명을 했다면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번에는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변화와 독서의 역할인데요. 네. 많이 아시는 부분이 이거일 거예요. 책을 많이 읽어야지. 그래, 책은 여러모로 책을 많이 읽어놔야 도움은 될 거야 라는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상 현재 저희가 이제 직면하게 되는 독서 양과 이 독서가 실제로 우리의 학업 성취도, 역량 등에 반영이 되면서 학생들의 그러한 인지적 수준이나 단계적 발달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 독서가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가 이미 성장한 세대에서 현재 성장을 하고 있는 세대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이 갭은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시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중고생 문해력 수준이 심각하다라는 걸 좀 더 보여줄 텐데요. 요게 지금 EBS에서 중3 2,4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해력 수준 지표입니다. 네, 문해력 저희가 한번 봐볼게요. 네, 큰 범위에서 보이는 지금 노란색이죠. 이건 중3입니다. 네, 자 이제 심각한 수준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초등학생입니다. 네, 초등학생은 아니고요. 네, 초등학생 수준이 되겠죠. 정확히는. 네. 2,400명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서 245명입니다. 내외가 되겠죠? 네, 11%에 이른 학생들이 초등학생 수준의 문해력이 멈춰 있는 거죠. 네, 자 2,400명 중에서 11%입니다. 네, 자 조사 대상이 더 늘어난다면 초등학생 수준에 머물러져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는 더 늘어나겠죠? 다음은 중3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입니다. 네, 720명 수준이죠. 거의 30% 학생들이 이제 문해력이 중3 학생에 미달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 이제 저희가 쭉 보면 720명과 245명 하니까 거의 1000명, 945명이죠. 950명 내외 학생들이 문해력 수준이 중3인 학생들이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경기도 소재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이 안경을 바꿨었나 봐요. 네, 그래서 안경을 바꿨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학생한테 너 굉장히 이지적으로 보인다라고 했어요. 네, 이지적이란 건 한자의 의미, 한자어긴 하죠. 네, 한자의 의미를 보면 이성적, 지혜로움을 뜻하는 얘기였어요. 이지적이다라고 했는데 학생은 영의 easy, 쉬워 보인다, 만만해 보인다라고 오해를 한 거죠. 네, 역시 문해력 수준이 좀 더 떨어지면서 일어나게 된 이러한 좀 아이러니한 우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여 또 한 번은 이제 선생님이 학생한테 너 좀 고지식한 면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했다네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고지식하다라는 표현은 이제 융통성이 없다라는 거죠. 네, 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고 좀 융통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자, 이 학생은 고지식하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네, 높다라는 high와 지식이라는 knowledge가 이제 결합된 학생의 자의적인 해석이었죠. 이건 분명 지식 수준이 높다라는 걸로 이제 좀 칭찬으로 오해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에서 칭찬이었죠. 안경을 쓰니 굉장히 이지적이어 보인다라는 칭찬은 쉬워 보인다. 내가 굉장히 만만해 보이는 사람인가라고 오해를 해서 자신을 좀 더 이렇게 깎아내렸다라는 걸로 오해를 한 거고, 막상 두 번째로는 고지식하다. 야, 너 융통성이 없다라는 부분은 이제 학생이 좀 더 뭔가를 바꿔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이걸 긍정적인 수로 받아들인 거죠. 지식 수준이 높다. 즉 다시 말해서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단순히 이게 글자를 보고 읽을 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글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하여 현재 교실 학생의 3분의 1 가량이 교과서를 읽어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주도 학습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문해력 저하의 원인입니다.
이제 스마트 기기와 영상 매체가 발달을 했습니다. 네. 물론 현 세대도 이제 뭐 30대, 40대, 뭐 50대도 가면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을 할 수 있다고는 하나, 네.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이걸 스마트 기기를 접하고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이미 뭐 30대나 40대가 활용하는 부분과는 아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접근이 누적이 이제 5년, 10년, 11, 이제 15년, 20년 이게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저희가 생각을 했던 그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의 학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독서에 대한 양이 현격히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하여 다양한 분야의 책이나 전문가들의 머릿속에 갇혀 있는 지식들이 이제 엄청난 수준으로 모바일화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환경으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죠. 네, 쏟아져 나오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네, 저희가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정보만을 이제 선별해서 이제 우리가 직접 보고 이걸 읽고 네, 보고 느끼고 하는 수준으로까지 된 거죠. 그리고 개인이 가진 정보의 가치에 따라 소득, 문화, 생활, 그 사회의 격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옵션이 있고 그걸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이죠. 다음 무의식 중에 가치 있는 정보들은 최대한 많이 그리고 빨리 습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온라인으로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와요. 네, 유용한 정보도 있습니다. 물론 네, 유용한 정보 이외에도 크게 가치가 없는 정보들도 있겠죠. 다만 우리가 선별하는 것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좀 더 축약된, 축소된 정보들만 저희가 많이 원하게 됩니다. 네, 하여 한눈에 읽기 쉽고 편하게 너무 만들어져 있어요. 너무 편하긴 해요, 이것들이. 네. 그리고 긴 글을 짤막한 포스트, 카드 뉴스로 제작을 합니다. 기존에 좀 더 길게 되었던, 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었던 부분이 이제 크게 이제 이목을 받지 못하는 거죠. 축소되고 축약이 됩니다. 몇 시간짜리 강의 또 축소가 돼요. 계속 축소가 되고 축약이 돼서 30분 또는 1시간으로 요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또 온라인 언론 기사 등을 요약해준 AI 요약봇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네. 물론 뭔가 정보를 빨리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네, 많이 효과적이고 또는 효율적으로 많이 보편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긴 해요. 다만 이제 저희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 인지 발달이라던가 또는 이제 보면서 주변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상황을 인지하고 학업 성취도를 계속 이제 높여가야 되는 부분에서는 깊이 있는 사고 능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수준이 이제 스마트 기기나 이런 부분이 발달을 하면서 점점 심각해지는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여 현재로서는 네, 20줄에서 30줄의 글을 읽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왜? 이걸 읽을 거면 차라리 그냥 축약되고 요약된 영상을 보겠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거죠. 그리고 긴 글을 또는 문학 작품은 더더욱 안 읽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고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전들을 저희가 시간을 들여서 내 책을 조금씩 읽으면서 그 부분마다 내 챕터마다 이제 이 글쓴이가 담으려고 했던 그러한 내용과 이러한 의미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네, 하여 글을 읽고 이해하려는 행위가 점진적으로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해력을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도대체 이게 대입이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 텐데요. 문해력이 낮으면 사회 적응이 이제 낮으면 교육과 사회 적응력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네. 자, 그래서 뭔가 학업 성취도가 높고 또는 인지 발달 수준이 높고 뭔가 이해를 빨리 하고 내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네, 제가 장담하건대 분명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읽다 보니까 이러한 인지적 수준과 의사소통 능력이 원활하고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그 말을 내가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으로 이어가는 것. 이 학생들은 제가 진짜 장담하건대 분명 독서량이 좀 어마무시할 정도로 보여집니다. 네.
자, 문해력이 낮으면 교육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은 교과서를 읽고 필자가 말하는 바를 정확히 인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비판, 해결책을 찾기가 이제 문해력이 낮으면 어려워지는 거죠. 반대로 문해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이러한 인지, 문제점 발견 또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해가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좀 높게 되는 거죠.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고 이것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모두 세부 능력 특기상, 즉 다시 말해서 학생부에 엄청난 비중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죠. 네. 다음으로는 또래 친구 관계에서 서로가 하는 말의 의미를 파악 못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 유지 어려움을 느낀다. 이것은 결국엔 이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스스로가 동아리를 창설을 했습니다. 네,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또는 동아리에서 좀 비중 있는 역할을 내가 진행을 해요. 그러면 내가 좀 더 뛰어난 의사소통력과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동아리를 잘 이끌어 가거나 해야 하는데, 이게 상대의 말을 이해하는 문해력이 떨어지다 보면 의사소통 능력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본인이 의도한 바를 정확히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좀 하자라는 겁니다. 네. 하여 결과적으로 문해력, 능동적 독서로 키워가기 부분에서 무작정 저희가 뭔가 독서를 해야 한다라기보다는 독서는 하되 좀 능동적인 독서로 이러한 능력을 키워가고자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여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생활, 언어 등 다양한 분야로 독서를 토대로 풍부한 배경 지식을 쌓는 것, 문해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배경 지식의 부재가 깊이는 사고력의 발휘를 제한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을 쭉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죠. 다음은 능동적 독서 능력을 키워가기 부분은요. 핵심은 질문하기입니다. 아니 능동적 독서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데 이제 질문하기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요. 책에 담긴 저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을 의도로 책을 쓰게 되는데요. 책에 담긴 저자의 주장이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수동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내용이에요. 내가 바로 그냥 책에 담긴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죠. 다음은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의문이나 질문을 떠올리고 내가 이미 읽었던 다른 책들과의 내용을 이제 비교 분석을 하는 거죠. 하여 자신의 생각과 견주어보며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것, 이것을 이제 능동적 독서 능력이라고 합니다. 즉 문답식 책 읽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책에서 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의심을 하고 의문을 가지고 내가 읽었던 다른 책과 비교 분석을 하면서 좀 더 문답식으로 책을 읽어가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능 고득점의 독서 능력이 필수인 이유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국어 영역이 되겠죠. 상위권을 결정하는 킬러 문항이 있습니다. 국어에는 분명 독서 영역 및 비판적 사고형이 그 사고 능력이 그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데요. 제가 일단 한눈에 보이는 여기 한번 도표를 볼게요. 독서량과 문해력과 성적입니다. 쭉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서량은 파란색, 그리고 문해력이 주황색입니다. 성적은 그레이로 표기된 부분이고요. 최상위권 학생들입니다. 독서량, 문해력, 성적이 어때요? 거의 최상위를 똑같이 거의 균일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중위권으로 오면서 이제 독서량과 문해력, 성적이 이제 이러한 단계별 구조를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하위에 있는 친구들은 독서량이 현격히 줄어들고 성적 또한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요. 수능 국어는 45문항 출제고요. 16쪽의 시험지를 80분간 읽고 풀어야 합니다. 문제당 1분 47초를 할애해야 되는데요. 다만 킬러 문항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문제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1분도 채 안 되는 거죠. 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국어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독서량은 성적이 높은 학생에 비해 좀 낮은 부분이 있고요. 문해력이 떨어져 시험 문항 이해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문제풀이 지식 정보를 갖고 있지만 문제 해동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 상위권 학생들은 인문사회, 과학, 시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지문이 제시되는 수준이 굉장히 상당한 거죠.
상당한 이유가 뭘까요? 다양한 인문, 사회, 과학 이런 분야에 관련된 독서를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책을 많이 읽었던 거죠. 네, 그것이 한 학생은 1년 동안 독서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러나 이제 점진적으로 된 학생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과정에서 어느 정도 독서량을 있고 그리고 중학교 과정에서 틈틈이 시간을 이용해서 독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이러한 독서 습관 때문에 고등학교에 가서도 이제 독서를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지금까지 안 했다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주는 건 좋아요. 지금부터 너무 권장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속적으로 독서를 계속 해왔던 친구들도 독서를 지속적으로 대입까지 유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고차원적 분석 추론 종합 대안 제시 능력을 반드시 아까 말했던 수능 국어에서 킬러 문항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결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서 역량, 비판적 사고 능력을 많이 키워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수치로 보여주면 세미나를 듣는 분들이 좀 더 와닿을 수 있는데요. 제가 비교를 좀 해볼게요. 학업 성취도 거래 처리 중입니다. 마이크가 잠깐 다른 분의 마이크가 켜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업 성취도 감소, 국어 영향이 가장 크다라는 부분이고 그 국어가 크게 하락됐다, 영어가 비교적 유지가 됐다라는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감소가 된 가장 큰 주된 원인이 국어 영향이 가장 컸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스마트 기기가 우리 생활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국어는 크게 하락을 하고 영어 성취도가 많이 비교적 이제 약간 상승폭보다는 기존과는 어느 정도 유사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2020년 부분부터 고2와 2019년 고1을 좀 더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2020년 고2를 저희가 구분을 4, 3, 2, 1 우수보통 기초 미달로 나눠서 봤고요. 국어가 높은 수준에 23.3 그리고 3수준 보통에서는 46.4가 됐고요. 그리고 2수준 기초에서는 23.4 1수준 미달은 6.8이 됐습니다. 제가 일단 2019년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국어 수준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죠? 높게 유지하는 거가 2019년은 28.8 그리고 2020년에는 23.3이 되었네요. 그리고 상위권도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성별에 따라 영향력이 좀 더 상이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남학생과 여학생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또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2020년 고등학교 2학년 국어 학업 성취도 연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2010년까지 좀 비교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저희가 2010년에는 32.3포인트 그리고 2015년을 보면 28.3포인트로 약간 하락은 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에 33포인트로 많이 상승이 되죠. 그리고 이 10년 기간 동안 가장 많은 포인트를 이루게 했던 부분은 이제 2018년에 37포인트로 높은 수준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2020년에서는 거의 이 10년 기준으로 가장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23.3포인트라는 이 최저치를 국어 수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하락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건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했을 때 국어 수준이 우수 수준을 봤을 때 23.3포인트로 하락을 했던 부분이고요. 스마트폰 보편화로 인해 독서 능력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어 능력이 떨어지고 영어 수준은 일정 향상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일단 저희가 국어 학업 성취도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까 쭉 봤던 것처럼 이쪽입니다. 여러분 제 기준으로는 오른쪽이 2010년부터 이렇게 쭉 2020년까지 되는 건데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2018년이 37포인트로 가장 높았고요. 지금 2020년
2021년이지만 20년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는 23.3포인트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020년 고등학교 남학생 국어 학업 성취도 변화입니다. 네, 가장 높은 포인트는 현재 역시 2018년에는 30.5포인트였고요. 네. 최근 10년간 비교를 했을 때 폭이 오르락 내리락을 여전히 반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9년에는 23.6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네. 2020년에는 거의 역대급으로 좀 더 떨어집니다. 이제 기존에는 20포인트 정도를 쭉 유지를 했었어요. 네, 고등학교 남학생 국어 학업 성취도 부분이요. 그러나 이제 2020년에서는 거의 20포인트대를 아예 훌쩍 더 떨어져서 17.2포인트까지 이렇게 된 부분이고, 현재 국어 성취도, 즉 다시 말해서 국어 수준이 좀 많이 현 시점에서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립니다. 읍면 학생의 국어 학업 성취도 변화입니다. 역시 이 학생들도 2018년 기준으로 31.6, 그리고 2017년 기준으로 31.4, 즉 다시 말해서 2017년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이제 또다시 2020년이 되면서 기존에 평균적으로 20포인트를 유지를 하던 이 수준이 이제 읍면 학생들도 18.9포인트로 대폭 하락을 한 거죠. 자, 시간별 스마트폰 보고과 국어 영어 성취도 비교 분석입니다. 쭉 보시면요, 여러분 가장 상승폭을 보이는 이 파란색이 바로 스마트 사용량입니다. 보급과 함께 사용량도 많이 증가가 되었고요. 비문학 감상 능력과 국어 능력, 영어 능력을 보이는데요. 일단 영어 능력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으로 이제 소폭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비문학 감상 능력과 국어 능력이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줄임말, 단문 구조 또는 쓰기에 익숙해진 장문의 비문학을 감상할 종합적인 능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독서량에 따른 계열별 성취도 향상 수준입니다. 이제 독서량에 따라 뭔가 국어 능력, 인지 능력, 논리력, 가도력, 이해력이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독서로 변화된 입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많이 남진 않아서요. 요 앞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요거 세미나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독서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로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위권 대학 진학과 완성도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 이어서 논술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요, 대학 입시와 독서는 전형별로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생기부 작성에서 세부 능력 특기사항 작성하는 부분, 이제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많이 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 이것 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정시 수능 전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어 능력, 즉 이러한 능력이 학업 성취도의 승패를 이룩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아직은 뭐 일부 대학은 자기소개서가 남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2024년 전까지는 이러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부분에서도 독서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많이 커지겠죠. 대학이 학생을 평가하는 이 제1의 척도입니다. 비판적 사고력, 아까 말씀드렸던 능동적인 독서 능력을 키워가면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워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평가하는 핵심 역량과 논술 전형은 비판적 사고력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고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독서를 통해서 비판적 사고 능력과 동반 성장하는 역량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학생부 종합의 핵심 역량, 논술 전형에서의 비판적 사고력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독서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부분 볼게요. 네, 서울대는 비판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활동, 특히 능동적 독서 활동 등을 통해 서울대 서류 평가, 면접, 구술고사 평가 요소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뭐 단순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류 전형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1차 올해 이제 수시를 접수한 친구들이 네, 1차 발표가 일부 대학들은 되고 있고, 네, 이제 11월 중순, 초중순이 되면 거의 다 나올 법한데요. 아마 느끼시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면접에서도 역시 네,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의사소통 능력과 나의 표현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한 능력 이런 부분도 많이 독서와 좀 연관이 될 수 있다 하여 토론하고 질문하고 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독서 역량을 좀 더 키워가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연세대 부분입니다. 연세대 또한 학업 역량, 전공적 갑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겁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서 영향은 더 말이 필요 없는 수준으로 많이 좀 영향이 들어가고요. 면접에선 제시문 기반으로 논리적 사고 능력을 평가를 하게 되겠죠. 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하여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이 학생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려대입니다. 네, 고려대는 이제 논리적 복합적 사고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하는 대안적 사고력은 비판적 사고력을 이루는 핵심 요소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독서 능력으로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하여 독서와 입시의 연관성, 상위권 대학일수록 더욱 중요하게 다룬다. 책을 읽고 성적도 향상하여 결과물을 보여준다. 네, 이런 부분은 현재 다양한 이제 2023년 입시, 네, 2024년 그 추후의 친구들이 치르게 된 입시에서 독서의 영향력을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독서를 통해 스스로 역량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제가 5가지 정도로 했는데요. 네, 전공적 합성과 맞는 거 읽기, 네, 한 달에 한 권 정도만 읽어도 상위권 대학에 절대 지장이 없다. 이건 제가 감히 보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교과서와 독서를 연계해서 호기심을 해결하는 거죠. 항상 그겁니다. 교과서에 나온 부분을 이제 이것과 연관 있는 것, 관심 있는 영역, 탐구 영역과 연관을 해서 호기심을 해결하는 것. 네, 책을 읽고 친구들과 공유해라. 이건 다시 말해서 이거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다고는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독서를 통해서 네, 그럼 2부를 이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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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 네,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 네.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정봉학 연구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독서가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